니까지 걔 어디서 감히 나를 쳐다봐? 30년 전 도둑년이 무슨 납작으로 여기 왔어? 어머니가 동창회에서 뺨을 맞았습니다. 짝! 강남 고급 레스토랑에 뺨 때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죠. 저는 그 순간을 똑똑히 봤어요. 시어머니의 뺨이 빨갛게 부어오르는 것을, 모든 동창들이 보는 앞에서 어머니가 고개를 숙이고 떨고 계신 것을. 때린 사람? 세움건설 사장 부인. 제가 다니는 회사의 사장 부인이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어머니는 사과하셨어요. 30년 전처럼 또다시.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도둑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그 여자가.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세움건설 법무팀 부장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방금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을 건드렸어요. 제가 이미 알고 있거든요. 시어머니를 때린 그 사장 부인이 회사 돈을 몰래 빼돌리고 있다는 걸. 하지만 그 여자는 제가 증거를 찾았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죠. 지금부터 평생 참고만 살던 시어머니를 위해 며느리인 제가 벌이는 통쾌한 복수가 시작됩니다. 30년 묵은 억울함도 지금 회사의 비리도 모두 밝혀낼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들려드릴게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마음 따뜻한 일들과 작은 기쁨이 여러분 곁에 찾아올 거예요. 축하합니다. 부장 변호사님. 세움건설 법무팀 동료들의 박수 소리가 레스토랑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부장 변호사로 승진한 첫날 시어머니를 축하 자리에 모셨습니다. 평소 집안일만 하시던 어머니께 제 성공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우리 며느리 정말 대단해. 세움건설 같은 대기업 법무팀 부장이라니.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레스토랑 입구 쪽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화려한 샤넬 투피스를 입은 여자가 직원들의 안내를 받으며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분이 사장님 부인이세요. 옆자리 동료가 작은 목소리로 귀띔했어요. 이 레스토랑 단골이라고 했죠. 그 순간 저는 시어머니의 손이 제 손을 더 세게 쥐는 걸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어요. 어머님, 제가 물었지만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찻잔만 응시하고 계셨죠. 그런데 사장 부인이 우리 테이블 쪽으로 걸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 이게 누구야? 정이 아니니? 사장 부인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어딘가 날카로운 느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 얼굴에는 두려움이 어려 있었습니다. 선주야, 오랜만이다. 세상에 몇십 년 만이야? 그새 많이 늙었네. 사장 부인은 웃었지만 그 웃음은 차갑게 느껴졌어요. 어머니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법무팀 부장 변호사가 내 며느리였어? 어쩜 인연이네. 사장 부인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시선이 불편했어요. 다음 주 토요일 우리 고등학교 동창회 있어. 정희야, 너도 꼭 와. 30년 만에 얼굴 보는 거잖아. 안 나오면 서운할 거야. 그건 권유가 아니었습니다. 명령이었어요. 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죠. 사장 부인이 떠나고 난 후 어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찻잔을 든 손이 계속 떨렸어요. 물이 찻잔 밖으로 조금 흘렀지만 어머니는 눈치채지 못하셨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저분이랑 무슨... 아무것도 아니야. 어머니는 제 말을 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어머니는 내내 창밖만 바라보셨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어머니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그 얼굴에는 제가 본 적 없는 표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슬픔, 분노, 그리고 두려움. 서윤아. 한참을 망설이시던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동창회에 가야 할 것 같구나. 어머니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가고 싶어서가 아니었어요. 어머니의 떨리는 손, 창밖을 응시하는 눈빛에서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두려워하고 계셨어요. 하필 너가 다니는 회사 사장 부인이 선주라니. 혹시 너한테 불이익을 줄까봐. 내가 안 가면. 어머니는 말끝을 흐리셨습니다. 창밖 어둠 속으로 시선을 던지신 채 작게 중얼거리셨어요. 그때처럼. 또, 어머님, 그때요? 제가 물었지만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어머니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왼쪽 팔을 감싸주는 게 보였어요. 마치 오래된 상처를 만지듯이. 그날 밤 어머니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틈으로 본 어머니는 오래된 졸업 앨범을 펼쳐놓고 계셨어요. 한 페이지를 오래 바라보시다가 천천히 그 페이지를 덮으셨습니다. 어머니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30년 전 그 학교 복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동창회가 어떤 진실을 드러내게 될지. 어머니 동창회 전날 저는 회사에서 이상한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협력업체와의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계약 금액이 이상했습니다. 실제 공사 규모에 비하면 턱없이 낮았죠. 더 섬뜩한 건 그 차액이 어디론가 흘러간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장부에는 남지 않았지만 분명 누군가 개인적으로 챙긴 흔적이 보였어요.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공금이 빼돌려진 횡령의 냄새가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부장님, 이 계약서 이대로 진행하시는 거죠? 후배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법무팀장은 이 계약을 빨리 처리하라고 압박했지만 변호사로서 이 이상한 계약을 그냥 넘어갈 순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류 가방을 들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무거운 가방만큼이나 마음도 무거웠어요. 토요일 오후 시어머니는 한참을 옷장 앞에 서 계셨습니다. 옷을 골라 입으시다가도 다시 벗으시고 또 다른 옷을 꺼내셨다가 한숨을 쉬셨어요. 어머님, 제가 옆에 있을게요. 걱정 마세요. 제 말에 어머니는 억지로 미소 지으셨지만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동창회 장소는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샹들리에가 빛나고 와인 잔이 반짝이는 곳. 화려하게 차려입은 동창들이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입장하자 몇몇 사람들의 시선이 차갑게 식는 게 느껴졌습니다. 정이 아냐? 오랜만이야. 누군가 건넨 인사는 따뜻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작게 고개만 숙이며 구석 자리에 앉으셨죠. 저는 어머니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사장 부인은 늦게 도착했습니다. 마치 주인공처럼 모든 사람의 시선을 받으며 입장했어요. 어머, 정희. 진짜 왔네? 용기 있어. 사장 부인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독이 섞여 있었습니다. 동창들이 하나둘 우리 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너희들, 그때 일, 다들 기억하지? 정희가 뭘 했는지. 순간 식당 안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식탁 밑에서 제 손을 꼭 쥐었어요.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나는 그런 적 없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습니다. 하지만 사장 부인은 비웃듯 웃었죠. 없다고? 내가 내 가방에서 돈을 훔쳤잖아. 선생님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했잖아.
그건 오해였어. 내가 하지 않았어. 시끄러워. 사장 부인이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어머니에게 걸어왔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일어서려 했지만 모든 게 너무 빨랐습니다. 짝! 사장 부인의 손이 어머니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 소리가 레스토랑 안에 울려 퍼졌어요. 그 순간 포크가 접시에 닿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뺨을 감싸 쥔 채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저는 화가 치밀어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어머니가 재빨리 제 손목을 꼭 잡고 고개를 저으며 말렸습니다. 30년 전에도 그랬지. 넌 항상 비겁하게 도망만 다녔어. 사장 부인은 차갑게 말하고는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동창들은 수군거렸고 누군가는 피식 웃었어요.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뺨이 빨개진 채 떨고 계신 어머니,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승리한 듯 미소 짓는 사장 부인. 어머님, 일어나세요. 가요.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쥐었지만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셨어요. 차에 타자마자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30년을 참았던 울음이 쏟아졌어요. 미안해, 서윤아. 내 회사 사장 부인한테 내가 피해볼까봐. 그래서 참았어.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어머니가 30년 동안 억울하게 참아온 그 진실을 제가 밝혀내야 한다고. 그리고 회사에서 발견한 그 이상한 계약서들. 혹시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닐까? 집에 돌아와서도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방에서는 훌쩍이는 소리가 새어나왔고 저는 노트북을 켜고 회사 자료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그때 남편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 어머니가 우시던데. 저는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전부 말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발견한 이상한 계약서 이야기까지. 남편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내가 국선 변호사로 일하면서 혹시 이 회사 관련 피해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 볼 수도 있어. 필요하면 내가 도와줄게. 그날 밤 우리 가족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출근하기가 두려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사장 부인이 남편에게 주말 일을 말했을까? 제가 동창회에 함께 갔던 걸 알까? 법무팀 사무실 문을 열자 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김 부장, 하도급 계약건 검토 끝났어요? 그게 계약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팀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문제? 무슨 문제? 계약 금액이 실제 공사비와 맞지 않고 차액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간 흔적이. 김 부장, 팀장이 제 말을 끊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우리는 변호사예요. 회사를 지키는 게 우리 일이죠. 쓸데없는 걱정 말고 계약서 승인만 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팀장은 제 책상에 서류를 던지듯 놓고 갔어요. 승인 도장을 찍으라는 거였죠. 점심시간 저는 혼자 회사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변호사는 정의를 지키는 사람 아니었나? 저는 법대에 다닐 때 꿈꿨어요.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옳은 일을 하는 변호사가 되겠다고. 하지만 지금 제 손에 든 이 도장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집에 돌아오니 시어머니는 방에만 계셨습니다. 어머님, 저녁 드세요.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커튼이 쳐진 어두운 방. 약 냄새가 났어요. 어머님, 서윤아, 회사에서 너 혹시 곤란한 일 없었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괜찮아요, 어머님.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머니를 더 걱정시킬 순 없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제 얼굴을 오래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내 앞길에 방해만 되는구나.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 사람, 선주가 사장 부인이잖니. 내가 잘못 보여서 내가 회사에서 밉보이면 어쩌니. 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그저 이불을 끌어안고 몸을 웅크리셨습니다. 저는 어머니 방을 나와 거실에 섰습니다. 혼자였어요.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저는 혼자 짐을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밤 10시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국선 변호사 일은 늘 바빴어요. 피곤한 얼굴로 소파에 앉은 남편에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만약 회사의 불법을 알게 됐는데 그걸 밝히면 내 커리어가 끝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남편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법대에서 배웠잖아. 변호사는 진실과 정의를 지켜야 한다고. 그런데 현실이 어렵다는 거 나도 알아. 나도 매일 무료 변론하면서 가난하게 살잖아.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여보, 우리가 변호사가 된 이유를 생각해봐. 돈 때문이었어? 아니잖아. 그날 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2개의 서류를 펼쳐 놓았습니다. 하나는 승인 도장을 찍어야 하는 계약서, 다른 하나는 제가 정리한 문제점 리스트. 오른손에는 도장이, 왼손에는 펜이 들려 있었어요. 도장을 찍으면 제 자리는 안전합니다. 승진도 할 수 있죠. 하지만 어디선가 힘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될 거예요. 펜을 들면 모든 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어머니를 더 힘들게 할 수도 있죠.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누구도 이 결정을 대신해 줄 수 없었어요. 새벽 2시, 저는 여전히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펜을 집었습니다. 나는 변호사다. 법을 지키는 사람이다. 백지에 글자를 쓰기 시작했어요. 세움 건설 하도급 계약 부정 의혹에 대한 내부 검토 보고서.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보고서를 쓰다가 멈췄습니다. 증거가 부족했어요. 계약서의 숫자는 이상하지만 돈이 어디로 갔는지, 누가 관여했는지 명확하게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법무팀 부장인 제가 접근할 수 있는 자료는 한계가 있었죠. 이대로는 안 돼. 출근길 내내 머릿속에는 이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잠시 책상 위에 얼굴을 묻은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서윤아, 언제 퇴근이니? 집에 손님이 오실 건데. 손님이요? 집에 도착하니 거실에 낯선 여자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분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분 옆에 앉아 제 손을 꼭 잡아 끌었습니다. 서윤아, 여긴 내 친구 경이야. 내가 유일하게 연락하고 지내던 고등학교 동창이지. 민경이. 시어머니가 가끔 전화 통화하시던 그 친구분이었습니다. 우리 처음 만나죠? 민경이에요. 변호사 일을 하고 있어요. 변호사. 그 말에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희한테 들었어요. 동창회에서 선주가 또 그랬다고. 민경의 변호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3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하네. 그 사람은. 시어머니가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민경의 변호사는 찻잔을 들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그날 연락받고 고민을 많이 했어. 30년 전 일을
이제 와서 들춰내는 게 맞나 싶어서. 경희야. 하지만 정희야, 넌 억울했잖아. 도둑으로 몰려서 무릎 꿇고 사과하고 학교도 겨우 졸업했잖아.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학교에서 무릎을 꿇었다고요? 어머님,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은 과거였던 거예요. 민경의 변호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의가 걱정하더군요. 며느님이 세움건설 법무팀에서 일한다고. 그리고 요즘 회사 일로 고민이 많다고. 저는 깜짝 놀라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가 제 고민을 눈치채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그냥 며느님, 혹시 세움건설 하도급 계약건 알고 계세요? 민경의 변호사의 질문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계시는 거죠?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사건이에요. 세움건설과 계약했던 협력업체 사장님이 의뢰인이에요. 부당한 계약 조건 때문에 파산 직전이래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검토하던 바로 그 계약이었어요. 제가 조사해보니 문제가 심각해요. 계약 금액 조작, 뒷돈 의혹. 그런데 증거가 부족해서 민경의 변호사와 제 눈이 마주쳤습니다. 며느님 혹시 도와주실 수 있나요?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회사 내부 정보를 외부에 넘기는 건 명백한 배임이에요. 해고는 물론이고 법적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경희야, 그런 위험한 부탁을 서윤이한테 하면 어떡해? 시어머니가 당황하며 말렸습니다. 미안해요, 며느님. 제가 너무 성급했네요. 민경의 변호사가 사과하며 일어서려 했어요. 하지만 저는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이미 내부 검토 보고서를 작성 중이었어요. 두 분 모두 저를 놀란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해서 막혔어요. 그리고 무서워요. 이 일을 진행하면 제 커리어가 끝날 것 같아서. 민경의 변호사가 천천히 다시 앉았습니다. 며느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일은 위험해요. 사장과 선주가 연관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절대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3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네. 하지만 민경의 변호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함께 한다면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외부에서 법적으로 압박하고 며느님이 내부에서 증거를 확보하고 그리고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일찍 퇴근한 거예요. 손님이 오셨네요. 저는 남편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과거, 경희의 사건, 그리고 제 고민까지. 남편은 한참을 듣더니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나도 사실 오늘 세움건설 관련 사건을 배당받았어. 국선 변호로. 뭐라고? 하도급 업체 직원이 산재 사고를 당했는데 세움건설 쪽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대. 그 사건이야. 우리 네 명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건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하지만 남편이 심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여보, 이 일 진짜 위험해. 세움건설에서 당신 쫓아낼 수도 있어. 알아. 그래도 할 거야? 남편의 질문에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보고 계셨어요. 30년 동안 억울함을 참고 살아온 그 눈빛. 해야죠.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날 밤 우리 네 명은 거실 테이블에 서류를 펼쳐놓고 작전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싸움이 시작되면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사장 부인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죠. 일주일 후 회사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김 부장님,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팀장이 아니라 인사팀장이 저를 불렀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최근에 내부 문서를 무단으로 열람하신 기록이 있던데요. 그건 제 업무였습니다. 업무 범위를 벗어난 자료까지 보셨더군요. 혹시 외부에? 아닙니다. 하지만 인사팀장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무언가를 파고들고 있다는 걸.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방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내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그게 뭐예요? 졸업 앨범이랑 옛날 물건들이야.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앨범을 펼쳤어요. 흑백 사진들, 교복 입은 어린 소녀들. 그 중에서 어머니는 한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이게 선주야. 그리고 이게 나. 사진 속 두 소녀는 팔짱을 끼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친구였던 거죠. 우리 정말 친했어.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어머니 옆에 조용히 앉았어요. 잠시 아무 말도 없는 시간이 흐르고 어머니는 사진을 바라보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해 겨울이었어. 12월 한참 눈이 내리던 그때. 정희야, 이거 봐. 장학금 받았어. 선주가 봉투를 흔들며 기뻐했습니다. 50만 원. 당시로선 큰 돈이었어요. 가난했던 정희는 부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너도 공부 잘하잖아. 너도 받을 수 있어. 나는 집이 가난해서 추천도 못 받아. 선주의 아버지는 교육청 장학사였어요. 선생님들은 모두 선주에게 잘해주셨죠. 몇 시간 후 그 돈이 없어졌습니다. 도둑이야. 내 장학금이 없어졌어. 선주가 교실에서 소리쳤습니다. 선생님이 달려왔고 아이들이 수군거렸어요. 가방 검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모두의 가방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정희의 가방에서 봉투가 나왔어요. 이게 왜 내 가방에 있어? 정희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전 안 훔쳤어요. 변명하지 마. 내가 항상 돈 없다고 했잖아. 선주가 소리쳤습니다. 교실이 술렁였어요. 정희 무릎 꿇어. 담임 선생님이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정희는 교실 한가운데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미안하다고 해. 저는 안 했어요. 미안하다고 하라고. 선생님의 호통에 정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하지만 구석에서 한 아이가 보고 있었습니다. 민경이가 보고 있었죠. 쉬는 시간에 선주가 정희 가방을 뒤지는 걸, 봉투를 넣는 걸요. 경희는 봤지만 말할 수 없었대. 선주 아버지가 교육청에 있어서 말했다간 자기까지 찍힐까봐.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뒤로 나는 학교에서 도둑으로 낙인 찍혔어. 아이들이 날 피했고 선생님들도 날 의심했어. 겨우 졸업은 했지만 어머니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대학도 못 갔어. 장학금은커녕 추천서도 못 받았어. 취직도 안 됐지. 그래서 빨리 결혼했어. 도망치고 싶었거든. 어머님, 근데 선주는 좋은 대학 가고 재벌 아들 만나서 결혼하고 사장 부인이 됐어. 그리고 30년 만에 나타나서 또 날 때렸어. 사람들 앞에서.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윤아, 미안해. 내가 약해서 30년 전에도 지금도 아무것도 못하고. 그때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여보, 큰일 났어. 남편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오늘 세움건설 측 변호사가 합의를 제안했어. 돈을 줄 테니 소송 취하하래. 그런데 그 금액이 얼마인데? 1억. 산재 사고 피해자한테 너무 큰 돈이었습니다. 산재 피해자에게는 충분히 큰 금액이죠. 그 사람 가족도 있고 빚도 많대. 이 돈이면 당장 생활이 해결돼. 그래서 합의하고 싶다는데 남편이 괴로워했습니다. 나는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뜻을 따라야 해. 그런데 이게 맞는 건가? 세움건설은 더 큰 잘못을 저지르고도 돈으로 다 덮는 거잖아. 우리 셋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경희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민경희 변호사님, 제가 찾은 증거들 정리 다 끝났어요. 하도급 계약서, 금액 조작 내역, 뒷돈 흐름까지. 정말요? 그럼 이제. 하지만 회사가 눈치챘어요. 저 감시당하고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 씨, 지금 그만둘 수도 있어요. 위험한 일이에요. 알아요. 저는 시어머니 방을 바라봤습니다. 불 꺼진 방 안에서 어머니는 혼자 울고 계실 거예요. 30년 동안 억울함을 삼키고 살아온 그분. 하지만 전 멈출 수 없어요. 어머님이 제 앞에서 맞으셨어요. 그걸 보고도 아무것도 안 하면 저도 30년 전 그 교실에 있던 아이들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다음 날 아침 인사팀장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김 부장, 내일부터 휴직하세요. 네. 사장님 명령입니다. 일단 쉬세요. 휴직. 사실상 해고 수순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김 변호사님이시죠? 저 사장님 부인 비서입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부인께서 전화라고 하셨습니다. 당신 시어머니처럼 당신도 후회하고 싶으면 계속하라고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협박이었어요. 노골적인 협박.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30년 전에도 지금도 그들은 똑같았습니다. 힘으로 누르고 돈으로 입맞고 협박으로 겁주고 집에 도착하니 시어머니가 불안한 얼굴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서윤아, 괜찮니? 어머님. 저는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제 끝까지 가야 할 것 같아요. 30년 전 진실도 지금 회사 비리도 전부 밝혀야 해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위험해. 괜찮아요. 전 변호사니까요. 법을 지키는 게 제 일이에요. 그날 밤 저는 경희 변호사님과 남편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모든 증거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이제 시작합시다. 제대로. 하지만 우리는 몰랐습니다. 사장 부인이 얼마나 더 무서운 수를 준비하고 있는지. 증거를 정리하고 고발 준비를 마친 다음 날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여보 뉴스 봤어? 남편의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무슨 뉴스? 세움건설이 먼저 기자회견 열었어. 손이 떨리며 뉴스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사장 부인이 나와 있었어요. 단정한 검은색 정장, 눈물을 닦는 모습. 저희 회사 법무팀 직원이 회사 기밀을 유출하려 했습니다. 개인적 원한 때문에 허위 자료를 조작했고 제 사진이 떴습니다. 모자이크 처리도 없이 제 이름까지. 해당 직원은 시어머니가 과거 절도 전과가 있으며 뭐라고? 시어머니가 제 뒤에서 화면을 보고 계셨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절도 전과? 그건 거짓말이야. 나는. 뉴스는 계속됐습니다. 해당 직원의 남편 역시 국선 변호사로 일하며
세움건설을 상대로 악의적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이는 명백한 가족 단위 범죄 행위로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법대 동기였어요. 야, 너 진짜 그런 거야? 뉴스 나왔는데. 끊었습니다. 또 울렸어요. 다른 동기. 믿을 수가 없네. 내가 그럴 줄은. 끊었습니다. 또 울렸어요. 저는 휴대폰을 던져버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이 계속 진동했어요. 서윤아.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제 팔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약해서 30년 전에 제대로 싸우지 못해서. 어머님 아니에요. 나 때문에 내 인생이, 변호사 인생이 끝나는 거잖아. 어머니가 주저앉으며 울었습니다.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얼굴을 감싼 채 그때 남편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어요. 여보, 로펌에서 연락 왔어. 나보고 당장 사건에서 손 떼래. 뭐? 안 그러면 나도 징계받게 될 거래. 세움건설이 로펌 대표한테 압력 넣었나 봐. 남편이 벽에 기댔습니다. 주먹으로 벽을 쳤어요. 젠장. 이게 뭐야? 우리가 잘못한 게 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경의 변호사였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서윤 씨, 제 의뢰인이 합의했어요. 네. 세움건설이 금액을 2억으로 올렸대요. 그리고 의뢰인 아이 대학 등록금까지 대주겠다고. 의뢰인이 거절할 수가 없었대요. 민경의 변호사가 의자에 힘없이 앉았습니다. 제가 무능해서 미안해요. 변호사로서 의뢰인을 지키지 못했어요. 우리 넷은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증거는 있었습니다. 진실도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더 강했어요. 돈으로, 권력으로, 언론으로 모든 걸 뒤집어 버렸습니다. 저는 가해자가 됐어요. 시어머니는 전가자가 됐고요. 남편은 직장을 잃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내가 포기할게. 제가 말했습니다. 이러다 우리 가족 다 망가져요. 제가 모든 걸 인정하고 사과할게요. 그럼 적어도 어머님이랑 남편은. 안 돼.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제가 처음 듣는 큰 목소리였어요. 서윤아, 내가 포기하면 30년 전 교실에서 무릎 꿇던 내가 또 무릎 꿇는 거야.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평생 도망쳤어. 싸우지 못하고 참기만 하고 숨어 살았어. 그런데 이제 너까지 그렇게 만들 순 없어. 하지만 어머님, 나 이제 늙었어. 앞으로 살 날도 얼마 안 남았지. 그런데 너는 달라. 너는 젊고 앞날이 창창하잖아.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서 더 포기하면 안 돼. 이번만은. 그날 밤 우리 집은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고 시어머니는 방에서 나오지 않으셨어요. 민경의 변호사는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했고 저는 부엌에 서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물이 차가웠어요. 손이 얼얼했지만 계속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래야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제 얼굴이 창문에 비쳤습니다. 지친 얼굴, 눈 밑에 다크서클, 입술을 깨물고 있는 제 모습. 나는 왜 변호사가 됐지? 법대 입학식 날이 떠올랐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죠. 변호사는 정의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힘든 길이지만 누군가는 가야 할 길입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지금 휴대폰 화면이 켜졌습니다. SNS 알림이 수백 개, 모두 저를 비난하는 댓글들이었어요. 회사, 돈, 횡령하려던 년,
시어머니가 도둑이면 며느리도 도둑, 변호사 자격 박탈해야 함.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았지만 계속 흘렀어요. 이게 끝일까요? 우리가 졌을까요? 3일 후 저는 세움건설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서류 가방 하나, 안에는 제가 수집한 모든 증거가 들어 있었어요. 회사가 언론을 장악했다면 저는 법을 선택했습니다. 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기로 결심했어요. 서윤아, 정말 괜찮겠니? 시어머니가 제 옆에 서 계셨습니다. 처음으로 당당하게 고개를 든 모습이었어요. 괜찮아요, 어머님. 이제 저희가 무릎 꿇을 차례는 아니잖아요. 검찰청으로 가려는 순간 회사 정문이 열렸습니다. 사장이 나왔어요. 그리고 사장 부인도. 김 변호사님. 사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부인은 승리한 듯 미소 짓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제안하죠. 지금 돌아가면 모든 걸 없었던 일로 하겠습니다. 복직도 시켜드리고 시어머님 명예도 회복시켜드리죠. 거절합니다. 제 대답에 사장 부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 멍청한 것이 내가 뭘 안다고. 30년 전에도 내 시어머니는 나한테 무릎 꿇었어. 너도 똑같을 거야. 닥쳐.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30년 만에 처음 하시는 반박이었습니다. 선주야, 30년 전 그날 넌 내 가방에 너의 장학금 봉투를 넣었어. 일부러. 내가 항상 1등 하는 게 싫었는지 아니면 그냥 재미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사장 부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증거 있어? 있어.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경의 변호사였어요. 그리고 그 옆에 낯선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이분은 당시 우리 학교 청소부이셨어. 30년 전 그날 교실 CCTV가 없었지만 복도에서 보셨대. 선주가 정의 가방을 뒤지는 걸. 그게 무슨 소용이야? 30년 전 일인데. 사장 부인이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소용없어. 법적으론.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30년 전 일 때문에 고발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신이 저지른 범죄 때문에 고발하는 겁니다. 저는 서류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세움건설의 하도급 계약 금액 조작, 차액 횡령, 그리고 횡령된 돈이 당신 친오빠 회사로 흘러간 증거. 다 여기 있습니다. 그건 조작 아닙니다.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뒤에 여러 사람이 따라왔어요. 저는 국선 변호사 박민수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세움건설 하도급 업체 사장님들이십니다. 1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모두 작업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오늘 공동 고발장을 제출하러 왔습니다. 세움건설과 사장 부인을 상대로. 사장 부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여보, 이 사람들 좀 어떻게 해봐요. 하지만 사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한 일 나도 어제 다 확인했어. 감사팀 보고서 받았어. 뭐라고요? 당신 오빠 회사로 넘어간 돈 30억이 넘어. 내가 몰랐던 계약들도 수두룩하고. 이건 나도 어쩔 수 없어. 사장이 우리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관리를 못해서. 그 순간 사장 부인이 소리쳤습니다. 잠깐, 30년 전 일은 어때? 정의가 도둑이었던 건 사실이잖아. 아니었어. 청소부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봤어. 그날 내가 정의 가방에 봉투 넣는 거, 그리고 일부러 소리 지르는 거, 다 봤어. 당신이 뭔데 나를. 나도 그때 말하고 싶었어. 근데 무서웠어. 나도 가난한 청소부였고 내 아버지가 교육청에 있었잖아.
내가 말했으면 나도 잘렸을 거야.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30년 동안 미안했어. 정희야, 정말 미안했어. 시어머니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두 분 모두 울고 계셨어요. 저는 사장 부인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30년 전에도 지금도 똑같아요. 힘없는 사람을 짓밟고 돈으로 입맞고 권력으로 누르고. 하지만 이젠 안 통해요. 제가 고발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검찰청 가겠습니다. 사장 부인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제발, 제발 한 번만. 내가 잘못했어. 30년 전 시어머니처럼 사장 부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뿌리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그 손을 풀었습니다. 일어나세요. 무릎 꿇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법정에서 답하세요. 우리는 검찰청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 남편, 경위, 하도급 업체 사장님들, 그리고 청소부 할머니까지. 걸어가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등이 조금 펴진 것 같았어요. 30년 만에 어머니는 드디어 고개를 들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사장 부인은 횡령과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어요. 세움건설은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거쳤고 하도급 업체들에게 정당한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저는 세움건설로 복직하지 않았습니다. 서윤아, 회사 안 돌아가도 돼? 시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으셨어요. 우리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경혜 변호사님 로펌에 들어갔어요. 작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팔을 썰던 어머니가 손을 멈추셨습니다. 미안해. 내가 좋은 회사 다니다가 나 때문에. 어머니, 저는 어머니 손에 제 손을 포겠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제가 진짜 변호사가 됐어요. 돈 많이 버는 변호사가 아니라 제대로 된 변호사로요. 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래도 이제 60이 넘은 늙은이 때문에. 어머님은 안 늙으셨어요.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어머니는 예전과 달라 보이셨어요. 등도 펴지셨고 목소리에도 힘이 생겼고 가끔은 웃기까지 하셨죠. 하지만 가끔 어머니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조용히 어머니 방문을 두드렸어요. 어머님, 들어가도 돼요? 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보고 계셨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졸업 앨범이 들려 있었어요. 서윤아, 나는 이제야 억울함이 풀렸어. 30년 만에.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근데 말이야, 너무 늦은 것 같아. 내 인생의 30년이 그냥 사라진 거잖아. 저는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대학도 못 가고 취직도 못하고 그냥 숨어 살았어. 도둑이라는 낙인이 무서워서. 그런데 이제야 알았어. 내가 도둑이 아니었다는 걸. 어머니가 앨범을 쓰다듬었습니다. 이제야 인정받는구나. 했어. 기뻐야 하는데. 자꾸 생각나. 그때 내가 제대로 싸웠더라면 지금 내 인생은 어땠을까? 어머님, 근데 또 생각해. 그때 싸웠으면 내 남편도 못 만났겠지. 너도 못 만났고. 그럼 또 후회했을까? 어머니가 작게 웃으셨습니다. 웃는데 눈물이 흘렀어요. 인생이 참 어려운 것 같아, 서윤아. 저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의 등을 토닥이며 함께 울었어요. 다음 날 집 앞에 택배가 왔습니다. 청소부 할머니가 보낸 것이었어요. 손편지와 함께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예전에 학교 창고를 정리하다가 우연히 보관하게 된 사진이라고 했죠. 정희야, 이 사진 내가 가져. 너희 수학여행 때 찍은 거더라. 넌 정말 밝게 웃고 있었어.
그때 그 밝은 얼굴, 이제라도 찾았으면 좋겠다. 사진 속 어머니는 정말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18살 세상 모르던 소녀의 얼굴. 어머님, 이거 봐요. 어머니는 사진을 보며 한참을 멍하니 계셨어요. 그러다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나 이렇게 웃었었구나.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외식을 했습니다. 남편과 아들도 함께. 할머니 진짜 영웅 맞죠? 초등학생 아들이 시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영웅? 할머니가 응, 나쁜 사람이랑 싸워서 이긴 거잖아요. 어머니가 쑥스럽게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이 사진 속 18살 소녀의 웃음과 조금 닮아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서윤아,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평생 그렇게 살았을 거야. 저도 고마워요, 어머님. 어머님이 아니셨으면 저도 그냥 월급쟁이 변호사로 살았을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니었어요. 어머니의 30년은 돌아오지 않았고 저도 커리어에 큰 타격을 입었죠. 하지만 우리는 이제 고개를 들고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밤 창문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방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어머니는 오래된 사진첩을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30년 동안 숨겨뒀던 것들을 이제 꺼내 햇빛에 말리듯이 천천히 조금씩 어머니는 다시 살아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새로 시작하고 있었어요. 늦지 않았다고, 아직 괜찮다고 서로에게 말하면서 오늘 이야기가 잠시라도 마음을 어루만졌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 천천히 전해드릴게요.